이제 편히 즐기고 오세요. 걱정 마세요. 민수의 교활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떠나자마자 시작된 비밀스러운 작업. 거실에 펼쳐진 땅 문서와 통장들.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민수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입 밖으로 말합니다. 혹시 오빠는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미영의 소름 돋는 직감. 크루즈 사고 사례를 검색하는 민수. 과연 그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부산항의 아침 공기는 짠내와 함께 희망찬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가을비가 그치고 난 후에 맑은 하늘 아래 거대한 크루즈선이 부두에 위험 있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10층이 넘는 높이의 하얀 선체는 마치 바다 위의 호텔처럼 웅장했고 갑판 곳곳에 설치된 수영장과 레스토랑의 유리창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항구 주변으로는 여행 가방을 끌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설레는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중년 부부들은 평생 한 번뿐인 호화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 가족이 천천히 그러나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1세 김성우와 69세 부인 김옥희였습니다. 성우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거친 손으로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은 50년 넘게 흙을 만져온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굵은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바닥에는 낫과 괭이를 잡느라 생긴 굳은 살이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오키는 오랜만에 입어보는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으로 어색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차림과는 너무 달라서 걸음걸이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성우의 아들 김민수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45살의 민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당시에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부모님께도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었죠. 결혼해서 아내 박은미와 중학생 아들 김준호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은미는 남편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무리하게 확장했던 사업이 연쇄적으로 실패하면서 몇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은미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안한 생활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준호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는 언제 돈을 벌어올 거예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민수는 결국 혼자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딘가 계산적이고 교활한 미소였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평소 부모님을 만날 때면 항상 요즘 힘들어서라는 말부터 꺼내던 민수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새도 평소보다 말끔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해왔죠. 민수의 뒤를 따라오는 김미영은 성우의 딸이었습니다. 42살의 미영은 결혼 대신 부모님을 모시는 길을 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연애도 했지만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은 후로는 연인과도 헤어지고 오로지 부모님만 생각하며 살아왔죠.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평생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 혈압약을 챙기고 어머니의 혈당을 재고 당뇨식 식단을 준비하는 것이 미영의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당뇨로 고생하실 때나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도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한겨울에도 새벽 응급실로 달려가고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오빠 민수가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되자 미영이 부모님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런 미영의 얼굴에는 오늘 이상하게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했던 표정과는 달리 입술을 꽉 다물고 눈썹을 살짝 찌푸린 채로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배가 정말 크네요. 이런 배를 타보는 건 처음이에요. 오키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평생 농촌에서만 살아온 오키에게 이런 호화로운 크루즈선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거든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크루즈선 측면에 그려진 화려한 그림들과 갑판에서 손을 흔드는 승객들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성우도 덩달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배 타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꼬? 민수야, 너 괜찮냐? 요즘 어렵다고 했잖아.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성우는 이런 호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지은 돈으로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사치였거든요. 특히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손자까지 못 보게 된 상황에서 이런 비싼 여행이라니. 성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죠. 이런 데 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또 무리한 건 아니냐? 성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민수가 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시작한 일이 잘 풀려서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하지만 그 대답을 들은 미영의 눈빛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미영아, 당분간 부모님 용돈도 내가 좀 맡아달라고 하던 오빠가 갑자기 몇백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선물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게다가 지난주에 오빠가 부모님께 요즘 정말 힘들어서 잠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영은 오빠의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평소 돈 때문에 전화만 오면 미영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며 한숨부터 쉬던 오빠였는데 말이죠. 심지어 지난달에는 부모님께 조금만 빌려달라고 해줘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제 배에 올라가시죠. 민수가 부모님을 에스코트하며 말했습니다. 승선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민수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오빠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눈가에 힘이 들어가 있다거나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다거나 크루즈선 내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로비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죠.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고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모사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키는 신기해하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고 성우는 이런 데서 하룻밤 자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하며 혀를 찼습니다. 여보, 저기 수영장도 있네요. 오키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갑판의 수영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크네요. 우리 집 마당보다도 커요. 성우도 감탄했습니다. 객실에 도착하자 민수가 부모님께 티켓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즐기고 오세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동안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실 거예요. 그 순간 미영은 오빠의 표정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부모님께 관심도 없고 심지어 아들 면접시킬 여유도 없다며 가족 모임도 안 나오던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나서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 미소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억지로 만든 웃음 같았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은 거야? 갑자기 이런 비싼 여행을. 올케 언니랑 조카는 뭐라고 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걔들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지금 따로 살고 있으니까. 그 대답에서 미영은 더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업 실패로 가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이런 큰 돈을 쓴다는 게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오빠의 목소리에서 씁쓸함과 포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왜 자꾸 그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너도 좀 기뻐해줘. 하지만 미영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민수가 부모님을 배웅할 때의 모습이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가벼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던 오빠가 오늘은 부모님을 유독 꽉 안았고 그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이런 호사를? 미영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모든 행동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심지어 말투도 어색했고 시선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크루즈선이 출항 신호를 울렸습니다. 우우 마이너스 하는 깊고 웅장한 소리가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죠. 부두에서 손을 흔드는 민수와 미영을 바라보며 성우와 오키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민수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키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루즈선 갑판에 선 두 노인은 점점 작아지는 부산항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죠. 하지만 두 노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어떤 끔찍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부산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크루즈선 갑판에 서서 고향을 바라보는 두 노인의 뒷모습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 속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이 돌아갈 집에서는 이미 탐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루즈선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성호의 집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두 노인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깨끗하게 관리되던 이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산항에서 돌아온 민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배웅할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유지했던 가면이 이제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였고 뭔가 절망적이면서도 기회주의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원목 테이블 위로 각종 서류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땅 문서, 보험 증서, 은행 통장, 그리고 작은 금고 열쇠까지. 평생 성우와 오키가 알뜰히 모아온 재산의 증표들이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었죠. 마치 도둑이 집안을 뒤진 것처럼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의 재정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민수였는데 오늘만큼은 마치 전문 회계사라도 된 듯 진지한 표정으로 계산기까지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계산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울려 퍼졌죠. 이 땅이 지금 시세로 얼마나 될까?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땅은 성우가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며 한 평 한 평 어렵게 모은 것이었습니다. 20살에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빈손으로 시작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조금씩 늘려온 소중한 땅이었죠. 민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 땅을 걸어다니며 이 땅이 우리 집안의 미래야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수에게 그런 추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부모님 방 앞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겨운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집이 갑자기 이렇게 삭막해 보일 줄이야.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들이 마치 이 상황을 슬프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미영이 참다 못해 거실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같았죠. 뭐긴 뭐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거지. 민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가족들을 봐온 미영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환자의 가족들이 유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은 종종 봤지만 그것은 환자가 위독한 상황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여행을 떠나신 상황이었죠. 민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살아계시긴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잖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편하지. 그 말을 들은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평생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미영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형제끼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건 내가 돌봤으니까 당연히 내 거야. 민수가 성우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통장에는 성우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농사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농장을 지키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민수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억보다 통장 안의 숫자만 중요했습니다. 미영이 달려가서 민수의 손에서 통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오빠, 제발 멈춰. 이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미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통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야, 너는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기는 하냐?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억눌렸던 분노와 절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 가정 파탄의 아픔, 몇억 원의 빚에 대한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이미 탐욕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숨겨지던 그 욕망이 이제는 대놓고 드러나고 있었죠.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된 민수에게는
부모님의 재산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희망을 넘어서 절망적인 필요가 되어버렸죠. 너도 마찬가지잖아. 간병인 월급으로 언제까지 버틸 거야? 이 집도 팔면 돈이 꽤 나올 텐데. 민수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집까지? 오빠 정말 미쳤구나. 이 집은 성우와 오키가 신혼 시절부터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거실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키를 재며 그어놓은 선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마당에는 아버지가 직접 심은 감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뭐가 잘못됐어? 민수의 말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을 사람이 아닌 재산의 소유자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거실 한쪽에 걸린 성우와 오키의 결혼 사진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의 참담한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그 사진 속의 성우와 오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미영이 그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미영의 눈물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보험 증서를 펼쳐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이 보험료도 만만치 않네. 역시 우리 아버지 알뜰하게 준비해 두셨어. 보험 증서에 적힌 보험금 액수를 보며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성우가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가입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오빠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릴 때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아껴주던 오빠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래도 가족을 챙겼는데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현실 앞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어.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 말에서 민수의 절망과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자신이 지금은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는 처지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부모님을 크루즈 여행에 보낸 진짜 이유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가슴 한편에서 무서운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오빠는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크루즈 여행 중에 사고라도 나기를. 오빠 설마.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니 그 예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이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망만 남아있는 것 같았죠. 밖에서는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성호의 집 거실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욕망과 배신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부모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성호의 서재는 평생 그가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장 사이사이에 농업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그 책들은 성호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하나 모아온 지식의 보물들이었습니다. 현대 농업 기술,
토양 관리의 실제, 농작물 병해충 방제법 같은 전문 서적부터 농업 잡지까지 모든 책들이 손때가 묻을 정도로 자주 읽힌 흔적이 역력했죠. 서재 한쪽 구석에는 작은 철제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성우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의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금고 위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성우가 평소 함부로 열어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방을 뒤지던 중 책장 뒤에 숨겨진 그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아버지의 서재였는데 오늘만큼은 마치 보물을 찾는 탐험가처럼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죠.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민수는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책장의 책들을 하나하나 빼내어 그 사이에 숨겨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고 책상 서랍들을 모두 열어 뒤졌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가 금고를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의 낡은 금고였지만 민수에게는 보물상자처럼 보였습니다. 금고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다이얼 자물쇠는 오래된 것이라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거실에서 서류 정리를 마친 미영이 아버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금고 앞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버지의 은밀한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오빠, 그건 손 떼면 안 돼.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것도 우리 아버지 거잖아. 그래도 함부로 열어보는 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뒤지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서재는 조용한 곳이니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책을 읽거나 농사 계획을 세우는 신성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오빠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금고 열쇠를 찾아 서재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책 사이사이를 뒤지고 심지어 화분 밑까지 샅샅이 뒤졌죠. 평소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던 민수가 오늘만큼은 마치 수사관이라도 된 듯 세밀하게 탐색했습니다. 여기에 없을 리가 없는데. 민수가 중얼거리며 책상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디에 열쇠를 숨겨놨을까 생각하며 민수는 아버지의 습관을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 중요한 것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어떤 장소를 선호하는지. 그러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들을 책상 맨 아래 서랍에 보관하던 모습 말이죠. 있다. 민수가 성공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아버지 책상 맨 아래 서랍 구석, 낡은 펜꽂이 뒤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열쇠는 작고 오래된 것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열쇠처럼 보였죠. 미영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할 거야? 돌아오시면? 민수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그렇게 안전한 줄 아냐? 요즘 배 사고도 많이 나고. 그 말을 하는 민수의 표정에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위험한 빛이었죠.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금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죠. 그 순간 두 남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서재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은행 정기예금 증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투명한 파일 케이스에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성우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죠. 미영이 결혼 자금, 민수 사업 자금, 노후 생활비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미영이 그 메모들을 보고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을 생각하며 이 돈을 모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미영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성우가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차곡차곡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죠. 와, 민수가 감탄사를 내뱉으며 정기예금 증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지? 예금 증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몇 천만 원 단위의 정기예금이 여러 개나 있었거든요. 농업은행, 신협, 농협,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저축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미영도 모르게 금고 안의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금 증서에 적힌 금액들을 보니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며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말하던 유산.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키가 가끔씩 나중에 너희들 줄 게 있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가 죽으면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재빨리 서류들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오래 안 계셔. 이건 내 거야. 오빠. 미영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오빠의 입에서 이런 끔찍한 말이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아직 건강하게 여행까지 다니실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죠. 민수의 눈에는 이미 광기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빚만 몇 억인데 이 돈 있으면 다 해결돼.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억 원의 빚이라는 현실적인 압박감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았죠. 평소 온화했던 오빠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니 미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이 오빠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어머니 것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함부로?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뭐가 함부로야. 너도 현실을 좀 봐. 이 돈으로 내 삶도 훨씬 나아질 수 있어. 민수의 말에는 어떤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도 평생 간병인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돈이 있으면 정말로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영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이 돈이 있으면 더 이상 고된 간병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다시 부모님을 돌보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민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도 저 땅도. 와,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 이 정도면 내 빚은 다 갚고도 남겠어. 등기부등본에는 여러 필지의 농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늘려온 땅들이었죠. 어떤 것은 벼농사용 논이었고 어떤 것은 과수원용 밭이었습니다.
각각의 땅에는 성호의 땀과 노력이 스며 있었지만 지금의 민수에게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성호의 젊은 시절 사진이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0살 무렵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농사를 시작하던 그때의 성호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사진 속의 젊은 성호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미래가 이렇게 될 줄이야. 미영이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말려야 하는데. 민수가 서류 뭉치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걸로 새 출발할 수 있어. 미영아, 너도 절반은 가져가.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잖아.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싫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럼 내 몫까지 내가 다 가질게. 민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죠. 혹시 부모님이 돌아오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웃집 차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휴, 놀랐네. 민수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소리가 다 무서워지는 거겠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어. 이 돈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영은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성호의 서재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가족애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이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욕망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성호와 오키가 크루즈에서 부산 앞바다를 유유히 항해하고 있을 그 시간, 집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의 분위기는 냉전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형제자매로 함께 자라온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긴장감이 흐른 적은 없었죠.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금고에서 꺼낸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정기예금 증서, 보험 증서까지 성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재산의 전모가 한눈에 들어왔죠. 서류들은 민수에 의해 중요도별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가장 큰 금액의 것들이 맨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1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 예금까지 합치면 그의 손가락이 계산기를 누를 때마다 나는 딸깍딸깍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메마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가족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탐욕의 계산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미영이 오빠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러려고 부모님을 여행 보낸 거야? 뭔 소리야? 민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우리 현실을 파악해 보는 거지.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오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크루즈 여행 일정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는 소름이 돋았거든요. 일정표에는 각 기항지와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민수는 그것을 마치 시간표라도 확인하듯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충분해? 미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듯 둘러댔습니다. 아, 아니야. 부모님이 충분히 쉬고 오실 거라는 뜻이지. 하지만 미영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빠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오빠는 부모님이 그 크루즈에서 사고를 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그만해.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 하지만 절대 안 돼. 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착하고 온순했던 미영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오빠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갔습니다. 너는 정말 답답하다.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아? 몇 억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절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자신이 이제는 부모님의 재산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건 오빠 책임이잖아. 왜 부모님을 끌어들여? 끌어들인다니.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받을 거잖아. 좀 일찍 받는 게 뭐가 문제야? 미영은 오빠의 말을 듣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민수는 부모님이 크루즈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확실해지자 미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서류 더미에서 유언장 양식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날 거야. 그 유언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부모님의 이름과 인적사항까지 적어 놓았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유언장? 미영이 그 종이를 보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위조하려는 거야? 위조라니. 그냥 부모님 마음을 대신해서 써드리는 거지. 민수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 그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하지만 민수는 미영보다 빨랐습니다. 유언장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남이야. 재산의 대부분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장남이 가지는 권리를 주장하는 민수의 모습에서 미영은 더욱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구식사고를 비판하던 오빠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내세우다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직 돌아오실 수도 있어.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계획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죠. 민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돌아온다고? 크루즈 사고 소식이 뉴스에 나오면 그때 슬퍼하면 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부모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오빠, 미영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길 바라고 있는 거구나. 내가 뭘 알아?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부모가 없어져야 내 삶이 풀린다고. 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민수의 절규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 가정 파탄의 아픔, 그리고 경제적 압박감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오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에마저 팔아버린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어린 시절 자신을 보호해주고 아껴주던 따뜻한 오빠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그러면 너도 적당히 나눠줄게.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럼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야? 민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뭘 신고하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부모님의 죽음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아직까지는 민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뿐이었죠. 거실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부모님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실 시간이었죠.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두 분이 호화로운 크루즈 레스토랑에서 어색해하며 식사하실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음식은 너무 비싸 보인다며 서로 눈치를 보고 계실 것 같았죠.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사고 사례. 생각보다 많네. 미영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오빠는 부모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색 결과를 보며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월호,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크루즈선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네. 오빠 제발. 미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동생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몇 억의 빚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었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정,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 압박감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또 다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보험, 사고 보상금.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이건 정말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미영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을 세우듯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석양이 거실 창문으로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하고 정겨운 저녁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차갑고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드리워진 그림자들도 평소보다 더 길고 어둡게 보였죠. 성우와 오키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미영은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탐욕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절망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크루즈 여행 나흘째 되는 저녁, 성우와 오키는 제주도 근처 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크루즈선의 객실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성우가 갑자기 오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봅시다. 갑자기 왜? 오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요. 민수 표정이 이상했어요. 미영이도 그렇고, 사실 성우는 여행을 시작한 첫날부터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너무 의외였거든요. 평소 돈 때문에 연락만 와도 한숨부터 쉬던 민수가 갑자기 이런 비싼 여행을 선물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배웅할 때 민수의 표정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본 것 같았죠. 오키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민수가 우리를 배웅할 때 오키 역시 아들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부모님께 관심도 없던 민수가 갑자기 세심하게 여행 준비를 해준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작별 인사를 할 때의 그 오묘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마치 정말 마지막 인사라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미영이 표정도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오키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다음 기항지인 제주항에서 크루즈를 일찍 떠나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죠. 혹시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지만 부모의 직감이라는 것이 보통 틀리지 않았거든요. 혹시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오키가 비행기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최근 들어 더욱 절박해 보이던 그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절박함이 아들을 어떤 잘못된 길로 이끈 건 아닐까? 한편 부산의 집에서는 민수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을 계속 돌려가며 크루즈 관련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죠. 리모컨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고 소식이라도.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은 부모님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드는 손이 계속 떨렸죠. 오빠의 끔찍한 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빠, 차라도 마셔. 미영이 따뜻한 차를 민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차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뉴스에 크루즈 소식은 안 나오네. 그 말을 들은 미영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부모님 사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민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곧 좋은 소식이라도 들릴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미영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죠. 시계를 보니 아직 여행이 끝날 시간이 아니었는데. 누구야?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오신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여행 일정상 아직 사흘이나 더 남았는데.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성우와 오키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민수와 미영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민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죠. 부모님? 미영이 먼저 정신을 차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보다는 긴장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오빠가 저지른 일들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니 무서웠거든요. 성우와 오키의 얼굴에는 여행의 피로보다는 실망과 분노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성호의 눈빛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죠. 평생 온화했던 그의 눈에서 이렇게 차가운 빛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성호의 말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평생 자식들을 믿고 사랑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이야. 민수가 어색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여행은 잘 다녀오셨고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모님의 귀환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게다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뭔가 들킨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거실 테이블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급히 치우긴 했지만 여전히 몇 장의 서류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은행 통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오키가 그 서류들을 보고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수야. 오키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믿고 사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 순간 미영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이 가족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금고 열쇠는 어디에 뒀니?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평생 온화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죠. 민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대답해. 성우가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우의 고함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성우였기에 그 소리는 더욱 무겁고 위압적으로 들렸죠.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오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미영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잘못된 행동을 막지 못한 자책감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오키도 딸의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영아, 너까지. 아니에요, 어머니. 미영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오빠가 혼자서. 미영은 자신이 오빠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까지 의심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민수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그냥 정리만 좀 해본 거예요. 하지만 성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리?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고와 오키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크루즈에서 내린 후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집 근처에서 하루 동안 지켜봤거든요. 이웃집 김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민수가 금고를 뒤지고 서류들을 꺼내는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우린 다 봤다.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우리 유산을 탐내는지. 오키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믿고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어머니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이었죠.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힘들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 성우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생 화목했던 이 가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버렸죠. 오키가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이웃들이 들어요. 하지만 성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가족이라 부를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절망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성우는 거실 한구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의 어깨가 이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일까? 성우의 독백은 자책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오키도 남편 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게만 해줬나 봐요. 고생을 모르게 해서.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아껴온 어머니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이런 배신은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여서 더욱 아팠죠. 우리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애들 좋은 것만 해주려고 했는데 오키의 목소리는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만 믿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성우와 오키가 돌아온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노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고 평생 쌓아온 가족에 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슬픔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면 이후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죠. 평소라면 가족들의 평온한 잠소리가 들릴 시간이었는데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성우와 오키는 부부 침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특별한 교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마음이 모두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키가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성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감이 있었어요. 민수가 요즘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래도 설마 이런 일까지 할 줄은.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속삭이듯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과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이야. 성우가 일어나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성우가 오래전부터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상자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오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모르는 증거들이에요.
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키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성우가 상자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민수가 집 앞에서 금고를 들고 나오는 모습, 서류들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의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민수의 행동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찍어준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민수가 뭘 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사실 성우는 민수가 크루즈 여행을 제안했을 때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부모님께 관심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비싼 선물을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게다가 최근 민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던 터라 더욱 수상했습니다. 오키는 그 사진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이런 짓을 했구나. 사진 속의 민수는 마치 도둑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 금고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는 모습,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우리 명의로 대출을 알아본 기록도 있어요. 그 서류는 민수가 부모님 모르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성우가 미리 은행에 연락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아들의 배신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런 것까지. 오키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민수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온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 들킨 것 같다는 점이었죠.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못 자? 민수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부모님께 사과해야지. 진심으로.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미영이 오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랑 조카는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안 하고? 민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연락해봤자 이혼 서류만 받을 뿐이야. 뭐?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으니까 걔들이 먼저 떠났어. 조카도 아빠 보기 싫다고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현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아내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별거 상태가 된 것이었죠. 아들마저 아버지를 외면하게 되면서 민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영은 오빠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망하고 이제는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오빠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성우가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에 꺼낸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사진들과 서류들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는데 민수의 계획적인 행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키도 남편 옆자리에 앉았죠. 거실의 분위기는 마치 법정과 같았습니다. 성우가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사진들을 보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첫 번째 사진은 민수가 집 앞에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관문을 여는 모습, 세 번째는 거실에서 서류를 뒤지는 모습, 마치 범죄 수사 자료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변명하지 마. 성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 봤다. 내가 어떤 눈으로 우리 유산을 탐내는지.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게만 해줬나 봐요. 고생을 모르게 해서. 오키의 말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려 했던 것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자책감이었죠. 민수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가족이라 부를 수 없다. 아버지,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성우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재산은 부모의 뜻대로. 너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성우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미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유언장은 법무사의 확인까지 받은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미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미영아, 너는 평생 우리를 돌봐줬다. 이제 내가 받을 차례야. 성우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부모를 돌본 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죠. 민수가 그 유언장을 보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오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너는 이제 이 집 자식이 아니야. 그 말은 민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었거든요. 경제적인 상속권 박탈보다도 가족으로부터의 완전한 배제가 더 큰 충격이었죠.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평생 화목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현실이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성우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민수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망적인 울음이었죠. 가족도 재산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모두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탐욕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와 오키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이런 가족의 비극은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죠.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겠어요. 성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부산 가정법원 304호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가 부모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가족 간의 다툼이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법정 복도에는 이른 아침부터 관련자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방청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법정 앞쪽에는 성우와 오키, 그리고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색해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새까만 정장은 그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입었던 것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오키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상을 당한 것처럼 침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복은 오래전 시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것으로 오늘같이 슬픈 날에 다시 꺼내 입게 될 줄은 몰랐죠. 미영은 평소 입던 차분한 색상의 원피스를 입고 부모님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역력했지만 부모님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반대편에는 민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욱 야위어진 모습이었죠.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정장은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와 조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서 민수와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상태였거든요. 민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법정 한쪽에는 민수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국선 변호사를 통해 겨우 법적 대리를 받을 수 있었죠. 반면 성호 측에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304호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의 건 개정합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이렇게 공식적인 법정에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이었죠.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민수는 피고들이 작성한 유언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장남으로서 당연한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 큰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업적 의무로 최선을 다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성호 씨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성호 측 변호사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성호 씨,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성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생 법정에 서본 적이 없는 농부였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했습니다. 비록 떨리긴 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죠. 재판장님,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인생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시작한 것, 오키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운 것, 평생 검소하게 살며 가족을 위해 재산을 모은 것. 그런데 제 아들이 성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오키가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격려에 힘을 얻은 성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와 아내가 여행을 간 사이에 우리 집을 뒤지고 금고를 열어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고로 죽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죠. 부모의 죽음을 바란다는 것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죠. 자신의 가장 어두운 마음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성호가 증거 자료를 꺼내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웃분이 찍어주신 것들입니다. 재판장이 그 사진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금고를 뒤지는 모습, 서류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사진의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 아들이 저희를 기다리지 못해 직접 행동에 옮기려 했던 증거들입니다. 성우가 더 많은 서류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크루즈 사고 사례, 보험금 청구 방법, 유언장 작성법.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민수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상속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저희 명의로 대출을 알아본 기록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던 흔적도 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민수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도 점점 엄숙해졌죠. 이것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신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이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부모님을 크루즈 여행에 보낸 진짜 이유는 미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오빠를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죠. 민수가 급히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그만해. 하지만 미영은 용기를 내어 말을 계속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이 그 크루즈에서 사고를 당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빨리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정안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부모의 죽음을 바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질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미영이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부모님을 지켜야 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오빠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의무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죠. 민수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동생마저 자신을 등진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재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죠. 오키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입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몇 억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죽음을 바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판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산은 부모의 뜻대로. 원고 김민수에게는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모독행위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민수가 절망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법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가족의 보다 탐욕을 선택한 대가는 혹독했던 것이죠. 민수는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성우와 오키, 그리고 미영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홀로 걸어가는 그 모습에서 탐욕의 무서운 결말을 볼 수 있었죠. 법정을 나서며 성우가 아내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법정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성우의 집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성우와 오키, 그리고 미영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 영원히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4명의 가족 사진들은 이제 모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민수가 사용하던 방은 문을 닫아둔 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당에서 가을 거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0을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농사일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죠. 하지만 예전처럼 힘차게 일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민수가 어릴 때 함께 농사일을 도와주던 기억이 떠오를 때면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죠.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미영이 아버지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해져. 사실 성우에게 농사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방식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픈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오키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4식구 분량을 준비하던 밥상이 이제는 3사람 분량으로 줄었죠. 오키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4개의 그릇을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넣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오키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법정 판결 이후 부모님을 더욱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일을 줄이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아버지의 혈압 관리부터 어머니의 당뇨 식단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가끔씩 민수 이야기가 나올 뻔하다가도 서로 눈치를 보며 다른 화제로 돌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편함에 편지가 왔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오빠한테서요.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성우와 오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민수로부터 편지가 온 것은 법정 판결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3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 성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이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영아.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진심 어린 사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적어놨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이 편지를 계속 읽어갔습니다. 민수는 현재 부산의 한 작은 제조업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였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죠. 예전의 사업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빚을 다 갚으면 그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러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부모님 앞에 나설 면목이 없습니다. 미영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뉘우치고 있다니.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죠.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뉘우친다고 해서 다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아버지,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지, 내 아들이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성호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밤하늘을 봐왔지만 오늘 밤의 별들은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의 어깨를 스쳐갔죠. 오키가 담요를 들고 나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여보, 감기 들어요. 고마워요. 성우가 아내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너무 좋게만 해줬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키가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우가 깊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영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며칠 후 미영은 부모님과 함께 부산항에 나갔습니다. 그들이 크루즈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성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으니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항구에는 여전히 크루즈선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설레는 모습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 모습들을 보며 성우와 오키는 몇 달 전의 자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오키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부모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미영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키가 남편과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만 믿고 살아가요. 네, 어머니.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믿음이란 걸 잊지 말자.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물결 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죠. 세 사람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가족 중 한 명을 잃었지만 남은 가족들은 더욱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크루즈선 하나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우와 오키, 그리고 미영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편 도시 어딘가에서는 민수가 공장에서 힘든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사업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죠.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민수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께 진정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공장의 야간 조명 아래서 묵묵히 일하는 민수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부산항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다 위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산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의 탐욕이었다는 교훈을 남긴 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쓰디쓴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과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이죠. 성우와 오키, 그리고 미영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아픈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성숙해진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민수도 진정한 뉘우침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